닥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백태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음양오행 두 번째 시간. 예예. 네. 음양오행에서 저번 주에 오행에 대해서 하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오행이라는 건 5가지 기운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양에서는 이 5가지 기운이 바로 세상 만물을 구성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황소는 왜 황소고 호랑이는 왜 호랑일까요? 황소는 그러면 노란색 기운이. 황소는 황소 나름대로의 오행 기운이 섞였기 때문에 황소가 됐고, 우리 한방에서는 토의 기운이 많아서 황소가 됐고, 호랑이는 금의 기운이 많아서 호랑이가 됐다고 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 같은 경우에 동양에서 오행의 조화가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됐다고 봤어요.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렇죠. 우리가 가장 조화롭다는 뜻은 뭘까요? 목화 토금수가 골고루 다 있다. 1대1대1대1이면 가장 조화로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런 상태가 있을까요? 그건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실제 가장 1대1대1대1에 근접한 게 인간이라고 봤는데, 근데 그 내에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 그 미묘한 차이가 개성을 만들었다고 봤어요. 인간 개개인의. 각각의 기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저는 저가 됐고 장 박사님은 됐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박사님은 몸에 열이 많은 편인가요? 저는 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사님은 화의 기운이 더 많은 거야. 그리고 혹시 박사님 같은 경우에 몸에 좀 습하세요? 아니면 몸이 좀 건조한 편이신가요? 저는 좀 건조한 편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금의 기운이 조금 더 많다는 뜻이에요. 몸에.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하고 기운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박사님은 박사님이 됐고 저는 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저랑 똑같네요. 벌써 생긴 게 부끄럽습니다. 몸매도 유선형이고 가슴도 좀 들어갔고. 그렇죠. 배가 나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은 뭐고 화는 뭐고,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도대체 다 좋다, 상생상각이 뭐고 다 좋은데 그럼 목은 뭐고 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오행 배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뭡니까? 이게 바로 오행이 각각의 기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한 가지 종합을 한 건데,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자,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오행 배속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요 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귀찮지만 뭐 사실 제 강의에 있어가지고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요거 하나만 외우면 거의 다 통해요. 우리 목의 기운은 하나로 정의를 못 내려요. 정의를 못 내리고 그냥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있으면 5가지 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로 봤을 때 목의 기운은 풍의 기운이에요. 바람. 바람의 기운이고 잘 흘러간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풍이란 건. 화의 기운은 열의 기운. 우리 따뜻하게 열이니까 당연히 화겠죠. 토의 기운은 습한 기운이에요. 금의 기운은 건조한 기운이에요. 수의 기운은 차가운 한의 기운이에요. 물이 차가운. 그리고 색으로 봤을 때 목의 기운은 푸른 청색이에요. 그리고 화의 기운은 당연히 적색이겠죠. 토의 기운은 황색. 그리고 금의 기운은 백색. 그리고 수의 기운은 흑색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 상식하고 살짝 바뀌어 있네요.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이 무거우니까 흑색이고 물은 좀 이렇게 찰랑찰랑하니까 흰색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냥 굳이 그냥 석유 정도로 보시면, 원유 정도로 보시면 여기 물은 강물이 아니라 석유. 박사님 혹시 우리가 검은콩, 검은깨를 먹으면 어디 좋은지 아세요?
어디죠? 우리가 보면 광고 같은 거 보면 금은콩 금은깨 많이 선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이 수기를 먹으면 거라는 거예요? 수기가 많이 들어있는 게 금은콩 금은깨고 이 수에 해당되는 신장, 우리 콩판에 도움이 되고 신장에 해당되는 뼈에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한방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니 빨간 콩 먹으면 어디 좋을까요? 노란 콩 먹으면 어디 좋을까요? 그럼 빨간 콩은 여기니까 이 표에 의하면 빨간 콩은 신장에 좋고 노란 콩 이게 그 녹두 녹두 빈대떡의 녹두는 비장. 이런 식으로 한방은 해석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뭐 빨간 콩이든 파란 콩이든 콩이 콩이지. 그런 식인 거야. 성분 분석해 보면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TV 광고에서 금은콩 금은깨를 강조하는 이유가 신장에 도움이 되고 뼈에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금은콩 금은깨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한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녹두빈대떡을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장이 약해서 몸이 그걸 원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향으로 봤을 때 목의 기운은 동쪽이야. 그리고 화의 기운은 남쪽. 뭐 따뜻하니까. 토의 기운은 중앙. 토가 센터. 그래서 이 우리가 중화 하면 황제의 색 해가지고 노란색 하잖아요. 그리고 금의 기운은 서쪽. 기운은 해가 떨어지는. 수에는 북쪽이 추우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장마철, 가을, 겨울. 수는 수보다는 얼음, 빙으로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새겨놓겠습니다. 오장으로 봤을 때 목의 기운은 간, 화의 기운은 심장, 토는 비장, 금은 폐장, 수는 신장 이런 식으로 배속돼 있거든요. 이 표는 꼭 아셔야지 아마 앞으로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 이론대로라면 백미는 폐에 좋고, 그렇죠. 현미, 흑미는 신장에 좋고. 그런 식이죠. 혹시 박사님 숭례문이 왜 불이 났는지 아세요? 그건 방화를 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아시는데 사실 엄청난 비화가 숨겨져 있어요. 무슨? 우리가 숭례문 하면 다른 말로 뭔가요? 남대문. 남이죠. 남, 화. 뭔가 모르게 매치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좀 과학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에 의하면 남쪽이 따뜻한 거는 뭐 맞는데. 그게 사실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천도를 하잖아요. 한양으로. 근데 그 당시에 무학대사하고 땅 보러 다니면서 이제 계룡산 밑을 지금 대전 위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서울 위치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한 거야. 그렇죠. 서울하고 또 서울에서도 지금 한양 자리냐 아니면 신촌 무학에 도읍을 할 거냐. 그래서 그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는 장단점이 있는 거야. 어느 한 곳이 너무 좋아버리면 고민 없이 그냥 딱 찍으면 되는데 이게 저기를 할까 여기를 할까 하니까 막판까지 고민을 한 게 장단점 때문인데 서울의 단점이 있어요. 서울의 단점은 화기가 너무 많다는 거야. 물이 흐르지 않는다. 화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서울로 천도하고 나서 이제 경복궁하고 궁을 지을 때 온 벽에다가 물숫자를 붙이고 그 경회로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용도 몇 마리 심어놓고 온갖 그 연못을 만들고 그게 화기를 막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숭례문이 왜 불이 났는지 아세요? 그거는 아까 왜 불이 났냐면 불 나던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시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광화문 이전 공사가 있었어요. 원래 광화문이 앞에 있던 걸 뒤로 뺐잖아요. 광화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해태상. 해태가 있죠. 해태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해태가 현실에서는 양인데 불을 잡아먹는다는 신화 속에. 해태가 하마예요. 하마. 생긴 게 또 하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쯔강에 살던 하마였대요. 그때. 그래서 해태는 바로 수의 수호신인 거야. 근데 광화문 이전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해태를 치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화기를 극을 못 해가지고 화기가 쑥 들어오면서 숭례문이 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조금 얘기로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럴 듯하시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화기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세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무학대사가 딱 집은 데가 있어. 네. 저기서 화기가 들어온다. 네. 일단 화기가 많으면 양의 기운이 많을까요? 혹시 동대문 자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양의 기운이 뭉쳐 있는 네. 기운이 뭉친 곳이 보통 산이거든요. 네. 양의 기운이 많은 산에서 와요. 그게 저 뒤에 북한산인가요? 양의 기운이 많은 산은 일단 바위가 많아요. 네. 음의 기운이 많은 산은 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은데 화기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악자가 들어가는 산인데 북악산 아니야. 무악산 아니야. 관악산이었어요. 아. 무학대사가 찝은 게. 네. 그래서 관악산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지금 서울대학이. 서울대가 있죠. 네. 서울대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만진다는. 이거는 또 저희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서 이거는 잘 나가다가 약간 좀 비과학적인. 제가 아까 동대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가 뭐 풍수지리적으로 화기가 강하다고 그래서 다른 문은 숭례문, 홍지문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동대문만 흥인지문 4글자고 현판을 세로로 걸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튼 뭐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이건 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듣다 보니까 뭔가 그럴싸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제가 믿는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야. 그 당시 옛날에도 모든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음양오행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정변 이런 것들도 다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이런 음양 이론을 가지고 오행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왠지 보면 다 그럴듯하게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일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봄에는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여름에는 극성기. 그리고 이제 가을로는 좀 전환이 됐다가 겨울로는 말하자면 이제 추워지면서 생명이 좀 움츠러드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장마가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이게 참 억지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인데 하나 끼워 넣은 것처럼 오행이니까 억지로 뭔가를 넣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그래도 보면 장마철에 습하고 뭐 이런 건 뭐 얼추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행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행을 잘 이용하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사주팔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주팔자에도 오행이 나오죠. 저는 이제 사주에 무슨 화가 뭐 되게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신이라기보다는 그게 일종의 통계학일 수 있겠다. 어찌 제가 개인적으로 전 사주를 볼 줄 알아요. 사주까지. 제가 사주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카메라 끌까요? 제가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음양오행을 공부를 한 거야. 딱 공부하고 인사동을 갔는데 막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거야. 그럼 뭐 하나 싶어서 딱 보니까 그 하는 분들이 다 음양오행을 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나도 음양오행을 아니까 저도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하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사주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사주를 깨우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우리 현대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 만나면 되게 한의학에 비판적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다 비판 듣고 나서 제가 사주 한번 봐드릴까요? 그럼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제가 선생님 몸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죠?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진짜 용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라. 난 선생님하고 처음 만나서 선생님에 대한 정보 없이 단지 4주 만에 선생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 않느냐. 한의학도 이런 엄양 오행을 풀어놓은 거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맞느냐 이러면 이제 뭐라고? 이렇죠 하면 아닌데요. 저렇죠 하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저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선생님 사주가 너무 안 맞다. 혹시 주워온 자식 아닌지 한번 집에 가서 알아보시라. 이게 자기의 진짜 생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한의학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동의보감에도 투명인간 되는 법이 나오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의사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동의보감은 그 허준이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허준이 쓴 책이 아니에요. 쓴 책이 아니고 그럼 허준이 편집한 책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 편집자가 허준이다. 그렇죠. 허준 선생이 보기에 그 당시에 나온 모든 대부분의 의서 중에 자기가 보기에 이 내용이 좋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낸 책이 이 동의보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준 선생도 과연 투명인간이 되는 법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만약에 투명인간에 대해서 믿었으면 자기가 해보고 이거 안 되더라 이런 멘트가 남았을 건데 이런 내용은 거의 맨 뒤에 끝에서 그냥 가십거리식으로 있는 있기는 있는데 진짜 내용이 작은 부위에 있는데 마치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옛날 어느 책엔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 수준의 내용인데 이걸 마치 동의보감에서 이걸 믿고 있고 옛날 한의사들은 뭐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실제 해봤던 것처럼 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지엽적으로 끝에 있는 가십거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의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심심풀이 삼아 적어둔다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메인 우리가 학문도 보면 쭉 중요한 내용은 다 적고 나면 뒤에 이런 말도 있다 저런 말도 있다 그런 정도 선에서 허준 선생도 넘어갔던 내용이야. 꼭 이게 뭐 되진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운을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나요? 이 각각의 기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실은 기운을 우리가 무 자르듯이 이건 목 이건 화 이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나무 하나를 놓고 봤을 때도 나무에도 금의 기운이 있고 화의 기운이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기운을 딱 뽑아내질 못해요. 100대 0이라는 건 없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공간 같은 경우 박사님 지금 더우세요 아니면 추우세요? 저는 뭐 적당한데 굳이 따지자면은 살짝 더운 정도. 근데 덥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 내에서 화의 기운이 조금 더 높다, 그죠? 지금 여기가 건조한가요? 아니면 습한가요? 글쎄요. 전 조금 건조한 것 같거든요. 박사님 입술도 말라 있는 거 봤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공간 안에는 금의 기운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섞여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런 오행을 다 분리해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한의사거든요. 동양학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기운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 기운을 조금 더 죽여주자 아니면 이 기운을 더 살려주자 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한의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러면 이 기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사실 좀 아까 오행 배속만은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운이라는 게 사실 느낌으로 좀 알 수 있는 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한 곳에 가면 우리가
일단 좀 푸른색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많아요. 그리고 산들산들 바람이 분다든지 네. 활달하다든지 계획이 많다든지 탄력이 좋다든지 생명력이 뛰어나다든지 따뜻하다 자기와 타인의 구별이 없다 통통 튄다 잘 움직인다 집중을 못한다 창조적이다 신난다 설레다 하늘 그린다 기분 좋다 시원하다. 이게 무슨 성격 분석하고도 또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곳에 갔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 네. 하면 이건 목의 기운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도 보면 이런 느낌이 들면 네.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목의 기운이 많다. 우리 베나티브를 보면 배우는 언니 보면 이렇잖아요. 이 프로그램별로 네. 목기가 네. 이게 오행설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분류하는 일종의 잣대로군요. 네. 네. 얼마나 파릇파릇해야 네. 밝고 활달하고 근데 배우는 언니 보면 집중을 못 하잖아. 네.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베나TV에서 배우는 언니는 목의 기운이 좀 네, 대표적인 예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의 기운이 강한 곳은 좀 여름의 기운이고 네. 붉고 정열적이고 뜨겁고 네. 뭔가 착 펼쳐지고 네. 두근대고 터질 것 같고 힘차고 동적이고 네. 열정 젊은 화끈 네. 터지다 강하다 역동 발산 화려함 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가 화의 기운이 강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붉은 악마 네. 응원할 때 그 느낌. 이건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럼 엉아들. 네. 좀 강하죠. 네. 그리고 토의 기운이 많은 곳은 약간 습하고 네. 안정감 있고 포근하고 촉촉하고 편안하고 네. 중재를 잘하고 중화시키고 노란색 온화 포용 해독 중심 이해를 하고 더불어 사는 거 이런 느낌이 들면 토의 기운이 강해요. 이게 그럼 역설적으로 네. 음양오행을 만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왕의 덕목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노란 네. 옷을 입을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의 기운이 같은 네. 경우에 가을의 기운이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 기분도 아래로 쭉 쳐지잖아요. 생명력이 뭔가 이제 살짝 줄어드는 느낌. 예. 그리고 건조하고 회색, 슬프고 차갑다, 단단하게 굳어있다, 날카롭게 각져있다. 네. 일 마무리를 잘한다. 이기적이다. 만물을 거두어 들인다. 네. 살기, 청결, 자기 절제, 바위, 금속 이런 네. 느낌이 들면 이건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보면 조금 사람이 너무 이성적이고 네. 조금 까칠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왠지 막 전곡을 찌르고 그렇죠. 그런데도 금속성이고 네. 일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는 비타협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금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수의 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네. 겨울의 기운 어둡다 춥다 움츠려든다 휴식 정적이다 고요하다 무섭다 점점 작아진다 단단 차가움 심연 깊음 침묵 고독 외로움 언둔 금은색 네. 이런 느낌이 들면 수의 기운이 강한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면 네. 이게 조직 내에서 보면 목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은 보면 되게 활달하고 아이디어도 넘치고 네. 막 한데 마무리가 안 되고 일을 시키면 마무리를 못해. 네. 그리고 생각이 날라다녀. 네. 그런 애들이 목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이고 화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은 일을 진짜 열정적으로 네. 쟤는 참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닳지 않는 에너지. 네. 그런 애들이 화의 기운이 많은 거고 토의 기운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내에서 중재 잘하고 네. 다 그래 막 하면서 편안하게 서로 조직을 이제 잘 인화 단결. 네. 그런 친구가 토의 기운이 강하고 금의 기운이 강한 친구는 까칠한데 보면 일은 잘해 마무리를 잘하는 친구. 숫자 같은 거 밟고. 네. 그런 친구들이 금의 기운이 강한 친구고 수의 기운이 강한 친구는 조용하게 앉아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아이디어를 탁 던지는 애들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한마디 하면 그게 이제 결국 그렇죠. 그런 철살이 묘한 느낌, 그런 느낌이 수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조직 내에서도 이런 음양오행의 기운이 잘 조화되면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목의 기운만 강하면 이제 일은 막 벌리는데 조직 자체가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수주는 많이 하는데 이익은 못 내는 회사. 그런 데는 금의 기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뭐. 금이 목을 극해주니까 금극 목을 해주니까 이제 목의 기운이 너무 막 이런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내에서도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 어떤 기운이 넘치다든지 하면 그걸 상생상극시켜주는, 그걸 맞춰준다는 게 오행의 관점이에요. 화의 기운 같은 경우도 이게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못 견딥니다. 사람이. 그런 지치고 또 이 친구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열심히 정열이 막 터져 하다 보면 이 산이 아닌갑네 이래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다 모든 기운이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음양 오행을 맞춰주는 게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오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목화 토금수의 기운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게 될 거야. 배우면서 나누게 되실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행 이론이라는 것이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틀, 기준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사실 미신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 음양 오행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에서 이걸 갖다가 약간 미신화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뭐 이 색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건 하나의 상징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색하고 심리 치료를 연결하는 그 뭐 치료 방법, 색채 심리학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음양 오행에 되게 치우쳐져 있어요.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걸 설명을 못 하는데 이런 오행을 적용을 하면 또 설명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오행 이론에 기반한 풍수 이론이 유행이거든요. 가장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사람들인데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심신 상태와 어울리는 환경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 모든 사람 사실 어찌 보면 옛날에는 스탠다드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표준 딱 이랬는데 지금은 스탠다드가 아니고 그 개인화, 인디비듀얼, 개인에 맞춤. 예를 들어서 의학도 옛날에 대중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 개인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나 이런 공간도 누가 봐도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좋은데 좋고 편안한데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 옆에 사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산 옆에 사는 게 좋고.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환자분 중에 그 뭐죠? 몸이 좀 찬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몸이 차신데 이제 미국에 LA 쪽에 사신 거야. 그래서 자기는 크게 몸이 차다는 걸 못 느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야 우리 이제 LA에서 살지 말고 공기 나쁜 LA에서 살지 말고 공기 좋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자. 그래서 캐나다로 간 거야. 근데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 계속 시름시름 앓은 거야. 아니 나는 뭐 공기 좋은데 왔는데 왜 내 몸은 더 힘들지? 이런 식인 거야. 캐나다는 춥고 여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캐나다라는 공간은 공기가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 개인한테는 안 맞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은 몸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한 데 가서 지내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사상의학 하면서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몸이 좀
좀 그 열이 많은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LA나 이런 데 가면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럼 저는 카나다나 뭐 러시아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고 이민을 가시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쪽에 여행을 가면 진짜 죽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땀이 빨빨 흘리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남아 갔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야 내가 이 좋은 푸켓에 와서 내가 고생하러 온 게 아니냐 해가지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고생하는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아이스 있잖아요. 우리 그 뭐 얼음 덩어리 팔잖아요. 그 편의점 가니까 그게 있길래 그걸 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닐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시원한 데를 가시지 그러셨어요. 푸켓이 좋다니까. 좋다니까. 가는 사람이 좋다니까. 갔는데 전 개인적으로 러시아 갔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다 좋다고 해서 모든 풍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잖아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누군가한테는 좋은 땅이고 누군가한테는 나쁜 땅이지. 여기는 되게 좋은 땅이야. 모든 사람에게 좋고 모든 사람에게 나쁜 땅이라는 건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땅은 거기에 특징이 있고 사람이 안 와야 될 땅. 예를 들어가지고 엄양 오행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왜 흰옷 백의 민족인지 아세요? 그건 이제 흰 옷을 왜 입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흰 옷이 제일 만들기 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빨래부터 해가지고 저만 해도 뭐 어디 가서 흰 옷을 딱 구르면 이제 뒤에서 광선이 날라와요. 빨래를 자주 해야 되고. 빨래를 어떻게 하려고? 그 때 안 타는 옷 입어. 뭐 이런 식으로 눈치를 봤거든요. 근데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옛날에 우리 웬만한 멋쟁이가 아니면 백바지, 백구두를 못 신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흰 옷을 입었을까요? 그것도 음양오행과 관계가 있습니까? 오행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백색이 수기였죠. 물기운. 물기운이 아니고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요? 훌륭한 민족입니다. 엄주 가무에 능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목의 기운이 많은 거야.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엄주 가무만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을 눌려주려면 금의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금의 기운이 들어간 게 뭐냐면 백색, 금이에요. 수기가 흑색이고 수기가 백색이 금의 기운.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금으로 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주가무를 덜하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대에 있어서 그 흰옷 우리 회색 옷 입는 사람들 있죠. 스님들. 스님들 같은 경우에 거처하시는 데가 산이잖아. 목의 기운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목의 기운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색깔로 또 엄주 가무에 또 능한 스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교리에 어긋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색, 흰색 옷을 딱 눌려놓으니까 스님들이 딱 심신의 어떤 안정 그리고 차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눌려놨다는 설이 있어요. 음양오행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색채 심리학, 현대의 색채 심리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흥 갈 때 빨간 옷을 입으면 마치 흥분되고 그렇듯이 이런 것도 다 오행을 이용하면 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여쭙고 싶습니다만 그냥 우리나라만 분석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글을 달거나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닥터 사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